직장과의 거리, 그렇다고 또 아이 교육도 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요 두 부분을 좀 적정하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어디가 좀 있을까요? 그런 학군들을 보통 이제 가성비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권해드렸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강남 정도의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뭐 대치동, 목동처럼 엄청나게 비싸고 사교육이 강하지 않은 그런 정도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 이제 호갱노노 화면에서 좀 학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학원가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위권으로 체크되는 데가 이제 선호하는 학군지라고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이 권해드렸던 지역은 보통 이제 뭐 여기가 강남이고요. 대치동이 이제 여기 서울 1위고 전국 1위죠. 네. 학원가 831로 돼 있는데 학원 개수가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최소한 보습학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100명 전후의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학원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다 실제 학원 수는 한 2, 3을 정도 곱하면은 이제 학원 개수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다 통계를 낸 거니까 이제 각 학군 간 그 비교가 이제 가능하겠죠. 분당이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여기 가격이 좀 비싸죠. 네, 수지도 비싸죠. 사실은 이제 교통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데, 이제 광교는 교통이 강남 접근선이 있는데 영통이 좀 강남 접근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지역에서 이제 영통학군 같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느 정도 초중학군은 굉장히 좋고 안정이 돼 있고, 가격도 광교나 수지나 분당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초중까지는 무난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가성비 학군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 영통이죠. 목동이나 이런 데 가기 또 네.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또 평촌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평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 넘버원 학군은 분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등을 수지가 하느냐, 평촌이 하느냐, 일산이 하느냐 그런 경쟁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 뭐 경제라든지 인프라가 강남 쏠림 현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일산이 조금 경쟁에서 조금 이렇게 처지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 그런다고 이제 아까도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지난 4년간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평촌 같은 경우는 뭐 아까 2등 학군으로서의 수지랑 비슷하게 그런 입지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과천이 조금 계속 또 크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하고 또 그런 3번이라든지 이쪽이 범안양권으로 해서 경기 남부에서 분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죠. 아예 그냥 서울로 가면 여기까지니까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맹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단일학원과 규모로 보면 경기도 1위입니다. 오, 그러네요. 303으로 평촌 탈학원가가 단일학원 규모로 굉장히 크고, 단순히 안양뿐만 아니라 의왕, 과천, 군포를 아우르는 학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은 학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보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눈여겨볼 게, 목동에서 사실 못 가기 때문에 평촌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서울 서부권에서 학군적인 대안이 목동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동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는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 목동이 또 수요가 아까 송도에서도 좀 오긴 하지만 이 인천권에서도 오고 바로 옆에 부천하고 부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는 수요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천 같은 경우는 특목자 사고가 안 됐을 때 갈만한 일반고가 목동만큼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특목자 사고 정도를 안 되는데 워낙 분위기 좋고 학원가도 있는 데를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대치동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동이 굉장히 강력한 학군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데요. 가성비 학군에서는 목동 옆에 부천 어느 정도 학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부천이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부평에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네네. 1, 2억 정도 비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학군으로 더 많이 추천드렸던 지역은 부평이죠. 부평. 네, 부평 쪽에 있는 요 학군들이 의외로 여기 학원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동은 이제 부천 쪽이죠. 굴포천역 네네. 이 근처에 있는 여기 삼산동 학군, 여기가 이제 초중까지는 무난하고 아파트 단지고 학원가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여학원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천으로 가도 되겠고, 여기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 목동까지도 한번 주말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부평 학군이 저는 가성비 학군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송도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있는 구도심에서의 학군 자원들이 다 송도 쏠림 현상이 거의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 초중 학군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100위권 중학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송도가 조금 너무 비싸다 싶으면 송도보다 한 1, 2억 정도 싸면서 어느 정도 학군적으로 초중까지 문하는 데가 청라죠. 청라도 한번 가성비 학군으로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축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고 초중까지는 무난한 데로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데가
저는 이제 부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 북부권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일산이죠. 일산이 그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비싸지는 않은 편이고, 김포에서도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학원가를 일산 학원가를 가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가는 이쪽 김포에서 목동까지 좀 오는 수요도 있긴 하지만 또 이쪽으로도 가는 수요도 있고 그러거든요. 일산 학군도 일산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파주, 그다음에 김포, 서울에서 오지는 않지만 이 일대가 굉장히 크고 또 인구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쾌적하고, 그 답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단지 중심이고 또 초중학군까지 유명하고, 또 학원가가 그러니까 평촌 학원가 다음으로 단일 학원가로 큰 게 일산 후곡 학원가거든요. 네. 그쪽에 있는 학원가들이 좀 큰 학원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경기 2위로 돼 있죠. 여기가 후곡 학원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동에도 또 3위 수준으로 되는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학군으로 또 일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성비 학군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아파트 네. 가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30평형대 기준으로 한 5, 6억, 이거 전세로는 4억 전후면 충분히 한번 고려할 수 있고, 아이가 뭐 하나 둘이면 20평대로 내려간다면 거기서도 또 좀 더 가격을 낮춰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초중까지는 무난하게,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특목자사고 라인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숙사 있는 학교를 이제 보낼 수도 있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학군지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 사실 이주를 하셔도 아주 늦은 건 아니다,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뭐 학군 이사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서 분당을 사야 되는 정도라면, 지금 이제 갈아타기 전략도 이제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 지금 형편에 무리되지 않게 거주비용과 아이의 사교육비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다라 그러면 수지에 사셨다가 나중에 지금 같은 이제 조정기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더 좋은 데 가볼까? 그러면 분당으로 가신다든지, 뭐 분당에 있다가도 뭐 강남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단계적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뭐 해보실 수 있는 거지, 무리하게 사실은 가면은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적으로 아이한테 자꾸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니까 무리해서 여기서 분당까지 왔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게 호갱노노의 이제 학원가 수량이 나타나서 이게 학원 수가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보고 바로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여기가 학군이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 이걸 또 판단하는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임장을 가시면 바로 느낌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유해시설이 없습니다. 메인 학군가로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흥가랑 역 같은데 이제 학원가들이 있으면서 유흥가랑 학원가가 같이 이제 있게 되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보낸다 그래도 중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유흥시설이 아예 없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결국 이제 직관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건 학원이죠. 대치동만 해도 그렇고, 아까 평촌만 해도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뭐 이런 업시라든지 교약, 그런 거 고열돼 있는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가면 느낌이 딱 오죠. 여기가 메인이구나. 그런 모습들, 대형 학원, 또 그 유명한 브랜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가 좀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구나. 그런 선호하는 학교 중심으로 또 학교들이, 그 학원들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려고 그러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는 어떤 중학교가 좋다라고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있어가지고 전국 순위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같은 시험을 딱 이제 그렇죠.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 딱 보는 그런 성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민주정부 시절에 약간 그런 비교육적이다, 뭐 그런 좀 비난이 있어서 그런 이제 없앴었죠. 근데 다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1학년 2학기 때도 시험을 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일제고사가 없기 때문에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기준은 학생 수를 좀 봅니다. 저출생 상황에서도 250명 전후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중학교는 선호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목자사고 진학률.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야 차상위권이 있고 중상위권이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뭐 다 과거 영재고나 뭐 자사고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줘야지 이제 다른 차상위권 아이들이 조금 모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세 번째로는 학교 알림이에 학업 성취도라는 게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성적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학군지는 국영수 A 비율이, 지금 이제 절대평가니까 90점이지 않습니까? A 비율이 거의 40에서 50% 이상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데는 뭐 시험 문제도 어려운데 50에서 60%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충북에 있는 어떤 시골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중학교도 국영수 전 과목을 A 받는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30% 정도는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도 여기서 국영수 A 받는 학생들이 한 40-5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좀 좋은 중학교라고 할 수 있고, 그 학교의 좀 목록들을 제가 우리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중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긴 했습니다. 보통 선호하는 중학교들이 이런 중학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천 부평 지역이나 부천 지역이기도 한데 이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천이 중학교학군까지는 이제 조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16개 정도 수준에서 위축된 모습이 오고, 대전이 이제 아까도 사실 아까 대전 둔산이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이제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 대전이 굉장히 또 강력한 지방의 어떤 학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국 한 112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이 학교들은 굉장히 좀 치열하고 학생 수도 좀 많은 그런 중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사실 2016년도 그 버전하고 이거랑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신흥 학군들이 명문 학군으로 치고 올라갈 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수안지구가 굉장히 많이 저기가 몰리긴 하지만 여전히 학군하면 봉선동이라고 그렇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에 있는 학교들은 이전에 2016년에 있었던 학교들이 거의 90%고 한 10% 이제 송도 쪽에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구도심에 있는 그런 수요들이 완전히 그냥 신도심으로 쏠려지는 그런 지역들이 몇 개 나타나는 거죠. 광주도 마찬가지로 수안지구도 다른 지역에 있던 봉선동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북부 쪽에 있는 그런 쪽 지역들이 이쪽으로 간 수요들이 해서 하나의 한 중학교 정도를 만드는 거지, 이제 학군을 만들 정도로 막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광역시, 특히 지방에서 1등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또 대구 수성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구 수성구 학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대구는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뭐 특목 자사고를 많이 가기보다 서울대보다도 의대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대비 능력이라든지 뭐 옛날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14년경인가에 수능 만점자가 전국에서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대구에 있는 그 모 고등학교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그때 이제 대구의 어떤 주가가, 대치동도 한 학교에 한 명 나오기 힘든데 한 학교에서 4명이나 수능 만점자가 나올 정도로 수능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뭐 대구 수성에 답사를 가보시면 깜짝 놀랐던 게 대구는 선생님께서 본인의 이름과 학력을 다 거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고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무슨 뭘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몇 년 근무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다음에 뭐 입시 실적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다 공개를 하는, 거의 진검승부 보는 느낌이라고 학원 할까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죠. 네, 그 본인의 어떤 프로필도 그렇게 굉장히 막 자세히 공개를 하시고, 또 이제 뭐 입시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분명히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뭐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어동이라든지 그 만촌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이제 계속 학군 수요들이, 또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천이라든지 구미 같은 데도 이제 굉장히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대구 쪽으로 가볼까? 라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영남권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대구 수성이 여기도 학원가 규모로 보면 266 출시로 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월배 학군이라고 여기 달서구에 있는 이제 월배가 큰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달성군인데요. 달성군이어서 이제 농어촌도 되면서 사실 이쪽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게 여기 달성군 쪽이거든요. 이런 대로 대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아요. 그 의대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고, 경북대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뽑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요즘 이제 대구 교육에서 하나의 좀 이슈는 IB 교육이라고, 이게 수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IB는 완전 논술이거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몇 년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는 뭐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맞는 것은 해서 1, 2, 3, 4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오지선다로 하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같은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그거를 우리나라의 전쟁과 해외 전쟁을 비교하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논술 문제로 나오고,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쓰는 그런 능력이 인정된 학생들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IB 점수를 인정해주는, 그게 IB 교육인데요. 그 IB 교육을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대구하고 제주도입니다. 수도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의 대안적으로 우리 애를 입시 쪽으로가 아니라 5개 중에 하나 찍는 오지선다를 잘하는 그 능력이 미래 대비 역량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밖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보다 평등과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대를 2,000명으로 잘라야 돼요.
3,000명으로 잘라야 되는데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 덜 틀렸느냐를 하는 게 제일 공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어쩔 수 없이 필요 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IB 교육은 그걸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래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소통 능력이 있는 아이들로 좀 길러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고 IB 인증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학교는 사실 이제 입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대안학군적인 측면에서도 좀 있고요. 지금 대구는 이제 여러 가지 다닐 수 있는 학교 선택지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표선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초중고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IB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육지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IB 학군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생기는 형편입니다. 대구 학교는 입시도 그런데 이 혁신교육이라고 쓰는 IB에서도 극단과 극단이거든요. 사실 입시 문제집 푸는 그렇죠. 공부의 극단이 대구 수성이라고 하면 그 옆에 또 조금만 지나가면 경북대 사대부고 초중고 그 라인은 또 IB 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양극단이 좀 있는 지역이 대구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교육적 선택권이 너무 적거든요. 문제집 푸는 공부 하나 이것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입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토론하고 미래 역량을 대비하고 또 이 점수를 갖고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영미권이라든지 전 세계 어느 대학 일본도 갈 수 있고 그런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IB 교육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그 둔산동 네. 학원가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소도시 가보면 학원가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막 유흥상권이 있고 이게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둔산동을 제가 현장을 가서 임장을 했을 때는 평촌 생각이 날 정도로 학원가가 쫙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와 여기 너무 좋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네. 좋은 데구나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둔산 학군하고 크로바 아파트 네네. 그런 학군 아파트를 마주보고 그쪽 라인은 그런데 대전도 근데 완전 학원가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게 대전 앞에 관공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로 보면 강남하고 교대하고 대치동이 좀 합쳐진 느낌 그런 조금 정확히 보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전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도를 보시면 호갱노노의 학원가 수치로 딱 눈에 띄는 게 이 중간에 벌판에 없어요. 대전 하나밖에 네네네,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네. 대전 학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대안이 거죠. 없어. 요 안에 이 허허벌판에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든지 근데 여기 지금 이 충청권에 사는데 대구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 연고도 없고 아버님 일자리라든지 뭐 했는데 그리고 또 느낌이 밑으로 내려가면 자꾸 내려가는 느낌인데 차라리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갔지 맞아. 내려가기까지 해야 되나 대전에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대전이 포괄하는 지역이 요 정도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허허벌판에 대전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전 둔산학군의 위상이 훨씬 더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충청권에서 봤을 때 대전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천안, 아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 천안 말씀 불당학원가 이제 그 정도고 청주도 학원가가 굉장히 약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종학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전 둔산이 지금 176으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충청권 상황인데 1위네요. 충청권 1위죠. 충청권 1위니까 이런 좀 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대전학군이 강한 거는 유성 쪽에 과학 연구구 단지나 카이스트 쪽에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들, 석박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엄마 아빠가 수학을 잘해요. 과학을 잘하고.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는 유전자 때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책 보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과학관에 가고 뭐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충북 증평에 사는데 대전에 1시간이면 가거든요. 대전 과학관에 굉장히 자주 놀러 갑니다. 한밭 수목원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볼 것도 좀 많고 아이들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학과학이 잘 되는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중학교 수준도 그렇고 대전이 가격면에서 봤을 때도 대구 수성보다 대전 둔산이 훨씬 더 그렇죠. 조금 둔산의 메인 아파트들은 좀 이제 많이 올라가서 비싸지긴 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월평동이라든지 네, 약간 유성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뭐 서울 수도권의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근데 거의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적 성과를 내는 데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학군이 굉장히 또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메인이 이제 둔산인데 둔산 네, 말고 둔산. 노은동에 또 이제 좀 학원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성구 노은동이고 또 세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도 처음에 이제 유초등까지는 세종에 있는데 애가 좀 공부를 잘하면 대전 둔산으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이 계속 있고 맞아요. 이쪽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그 전월세 상승폭에서 세종이 두드러지지 않는 그렇게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는데 대전에 있는 둔산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촌을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지금 4년 전만 해도 사실 평촌에 비해서 전세나 매매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평촌을 사실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전 둔산 자체로만 보면
거의 분당급에 가까운 그 정도 10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뭐 아이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 줄어드는 부분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지금처럼 뭐 대전을 예를 들면 분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런 이 지역에서의 3, 4위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이제 위축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초등까지는 이제 머무르지만 이제 중고등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지금의 이 구도가 거의 고착되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시에 앞으로 10년 정도에 요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고착되는 형태로 가지 여기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아까 뭐 세종학군이 굉장히 커지면서 대전의 어떤 파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일들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지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이내는 유지를 할 것이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도 1등 학원의 1등 학군지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부를 승부를 보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이마다 그 입시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눠서 뭐 상위 그룹, 뭐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시 로드맵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 문제를 해가지고 상위 한 20, 30% 그 문제지를 풀었을 때 한 80점 이상이 사실 의미가 있는 점수거든요. 8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서울권에 탑 30위권 대학은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위권의 방법은 중고등 6년을 문제집 푸는 공부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학군지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특목자석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기의 어떤 진로 적성, 뭐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는 만약에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인데도 엉뚱하게 학군지 어떤 과잉사 교육 때문에 진로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가는 학생들은 과고 영재고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과고 영재고는 어떤 수시 위주의 이공계 학생들, 공대 갈 학생들을 사실은 양성하는 곳이지 의대 갈 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다 균등하게 잘해야 됩니다. 수학과학만 매니아적으로 잘한다고 그래서 되면 안 되는 거고 국어에서도 수능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사실 1등급 이상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 과거 영재고 학원에 다녀서 너는 의대니까 너도 과고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가 1순위고 그다음에 좀 면학 분위기 뭐 염려되고 그 지역에 그런 일반고가 없다 그러면은 의대를 많이 보내는 자사고 같은 걸 그런 전략을 선택해라.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로드맵들을 안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상위 한 20% 이상의 학생들이다라고 그러면 중고등 5, 6년은 그냥 거의 하루에 3, 4시간 이상. 저는 이제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학원이나 학교 수업을 듣는 거 말고 자습을 해서 내가 배운 거를 익히는 시간이 최소 3, 4시간 이상 돼야지 탑 30위권이 될까 말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탑 30위권이나 탑 10위권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재수삼수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현역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한 30% 학생이 국영수 올 A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영수 올 A를 받는 학생도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재수삼수랑 경쟁을 하면 반 정도를 깎아야 되거든요. 현역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착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또 중학교 시험을 어느 정도 쉽게 내주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국영수 다 90점 이상이어가지고 공부 잘해요. 상위권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가고 고3이 돼서 딱 보니까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누구냐면 국영수가 올 A가 나오고 수학이 100점이나 97점 정도 나오는 그 학생들이 상위 전국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재수삼수랑 경쟁을 해서 탑 10위권이나 30위권을 해볼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지금 최상위권 경쟁은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상위권 로드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상위권으로 판명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고등 5, 6년은 거의 하루에 3, 4시간 이상 기본으로 엉덩이 붙이고 자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량이 부족한데 공부 역량이 되는데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상위권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상위 한 20, 30%에 든다면은 얘는 이제 공부로 밀어줘야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중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전교 10% 정도 안에 들어야 될까요? 그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영수 올 A가 나오는 비율이 평균이 30%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인서울권 입시가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영수 올 A가 나오고 수학이 거의 한 9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 수학이 요즘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입시의 관건이거든요. 수학이 된다면 의대 정원도 늘었죠. 첨단학과도 늘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애가 미적 부분까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수학이 되는 최상위권한테는 좋은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과 쪽 학생들이라 그러면 입시 경쟁력이 확 떨어져요. 지금도 수학이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 수학 1등급의 90%를 다 이과 학생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문과는 최상위권도 수학이 2등급부터 수능 기준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경쟁을 좀 봐야 되고요. 중위권, 하위권 이제 네, 좀 오히려 말씀을 더 드리면 그쪽으로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이가 상위 20% 이상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좋다. 뭐 국영수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뭐 수학이 떨어지니까 수학 5등급을 그래서 4등급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낮은 차원의 전략, 고수적인 전략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약에 국영수 중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수학학원을 더 다니고 수학 공부를 더 해서 완벽하게 1등급을 내신이나 수능을 받게 하고 또 나중에 원서를 쓸 때도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수시나 정시를 뭐 지원을 해서 합격 확률을 더 높이는 게 훨씬 더 입시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 아이가 국영수 중에 어떤 과목을 못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사교육하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교육으로 이게 점수는 올려도 등급은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애가 공부를 늦었지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좀 점수를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간 상황이면 이미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고3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1, 2 수능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재수생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1, 2 등급을 역시 반타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탑10권의 그런 합격생들을 보면 거의 50% 이상이 재수삼수 학생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쟁 구도로. 그래서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늦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학원을 보내가지고 71점인 아이를 78점까지는 맞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등급인 애를 2등급으로 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들 고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이렇게 시작하면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하위권 학생이면은 사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기준으로 해서 5등급 바꿨다 그러면 뭐 대학은 다 가는 거고 이제 돈하고 원서만 내면 이제 갈 수, 4년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가 뭐 원하는 전공을 해서 그냥 대학 가거나 대학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길을 뭐 찾아라. 근데 고등학교 때도 막 아이가 벌써 수능 기준으로 해서 이하라고 그러면 막 가정에서 너무 공부를 푸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사회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오히려 사실 미래에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장 애매한 게 수능 기준으로 해서 3, 4, 5등급인 학생들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자니 좀 애매하고 이런데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일자리가 없어질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라고 보거든요. AI로 대체되는 화이트 칼라 이 기업의 정리해고 빈자리를 안 채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먼저 없어질 일자리는 수능 3, 4등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좀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설프게 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좀 전략적 선택을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애매한 대학을 가느니 사실 일본 유학도 한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30위권 밖의 대학을 나오면 비정규직밖에 할 게 없어요. 공장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은 요즘 학생들이 하는 게 그 물류 배달 알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다 곱게 자랐기 때문에 힘든 직장에 가서 상사들과 어려운 뭐 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누구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냥 돈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으면서 하는데 자기의 커리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청년 때 자기만의 어떤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장학금 거의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일본의 능력 시험이라든지 역량이 돼서 차라리 일본 국립대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본 경제 좀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정규직 일자리가 많거든요.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요. 거기서 정규직 경력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10년 후에 뭐 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이것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우리나라 입시에서 좀 유의미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일본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책에도 소개했어요. 독일 유학도 있고 미국 유학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대학도 많은데 리버럴 아츠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뭐 대학도 그렇고 훨씬 더 뭐 낮은 토플 점수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면 충분히 한번 미국에서도 해볼 수 있고요. 미국에는 뭐 예를 들어 배관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헤어 뭐 드레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인데 연봉을 1억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새로운 블루오션이거든요. 공부 애매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애매한 대학을 가는 게 최악의 결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그래 우리 다른 거 찾아보자 할 텐데 이게 3, 4, 5등급이니까 아이가 그래도 저 공부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 과목 중에서 국영수 메인 3과목, 탐구까지 4과목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야 못하는 거 이렇게 학원을 보내기보다 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수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쪽이면 교과 전형 말고 뭐 종합 전형 같은 데서는 자기가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한 걸로 해서 또 수시에 강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국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수학 학원을 보내서 수학 점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어 학원을 더 보내서 안전적인 내신 수능 1등급을 받고 수학 학원에 보낼 에너지를 차라리 학생 종합 전형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투여를 해가지고 그런 경쟁력을 높여두는 게 대학을 와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글도 많이 써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그런 쪽에 더 많이 읽고 뭐 그랬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문제집 푸는 거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럼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다양한 세계 경험도 우리 코코님도 지금 우리 방송하기 전에 한번 해외 가서 다른 경험하는 거 그런 기회들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 공부머리 발견 같은 이 주제를 갖고 책을 읽으셨던 분들하고 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사자수학 같이 실천했던 그런 분들하고 해서 겨울방학 때 가족 세미나를 4박 5일을 갔습니다. 필리핀 보홀로 해가지고 엄청 가서요. 긴 기간은 아니네요. 3박 4일이면. 그렇죠. 근데 주말 뭐 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겨울방학에서 이제 뭘 했냐면은 초중 학생들이 지금 많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플로깅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이제 좋으니까 이런 이제 자기 가치 확인 쓰기 뭐 이런 걸 해서 나의 강점이라는 걸 파악해서 다음 학기 때 내가 뭐 해볼 것인가, 내 입시 전략이라든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하는 거죠. 자연 좋은 환경을 이제 가서 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거기 있는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같이 갔던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시계를 만드는 그런 봉사활동도 좀 하고 저희가 김밥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4박 5일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자연환경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뭐가 인상 깊으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봉사활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강의나 그런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이구나. 세계 나가니까 영어만 조금 더 잘하고 내가 좀 소통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중고등인데 아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계속 5, 6년을 문제집 푸는 공부를 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아이들이면 방학 때 학원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한 달 살기 뭐 형편이 되신다면 아니면 한 달 살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휴가를 맞춰가지고 4박 5일 정도 가족 여행을 갈 수가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뭐 지금 이렇게 가보고 사실 주변에 세상은 넓고 공부할 건 많습니다. 문제집 푸는 것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넓은 세상을 또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때는 어설프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나보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애들이 훨씬 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뭐 국영수 문제집 푸는 공부 학원 말고도 중고등 6년 동안 목공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드론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코딩을 시켜본다든지 운동을 시켜본다든지 다양한 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교육비 아껴서 이런 좀 의미 있는 교육을 해보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사교육비 제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아낀 걸 갖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 나라씩 가보는 걸 한번 해보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좀 권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군 질문은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언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은 저는 형편에 맞는 데를 가셔라. 수도권에서도 수지하고 뭐 죽전하고 분당 그다음에 대치동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 형편에 그런 가족 형편의 기준은 월부에서 사실 처음 공개했던 것 같은데 우리 거주 비용과 나의 노후와 그다음에 아이의 추후 교육비 대학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상징적인 금액으로 제가 200만 원을 말씀드렸죠.
100만 원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하고 100만 원은 아이의 추후 교육비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맞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가정 형편에 맞게 찾으시면 되고, 언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슈는 보통은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 늦어도 초등 5, 6학년 때 가야 네. 원하는 중학교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역량이 준비됐을 때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 역량의 기준으로 제가 여기서도 드렸는데 공모머리의 테스트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이의 역량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분당에 있는 중학교를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를 가도 될까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거는, 중학교 2학년 그 학교 가려고 그러는 지역의 학교 문제지를 풀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80점 이상 나올 수 있다라 그러면 가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를 근데 애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공모머리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예습 시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치동에 있는 모 중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족보닷컴 같은 데서 그 중학교 문제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그 다운받아가지고 똑같은 시험지를 2개를 복사해서 하나는 시험 시간 내에 풀어보고요. 또 하나는 시험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면 A는 현재 나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B는 앞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받고 뭐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서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내 점수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B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못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한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특목자사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지역 내에 있는 평준화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도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미리 풀어보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수 선행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그 학교 가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 수학도 풀어볼 수 있는데, 여전히 또 영수 선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국어만 갖고도 역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B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정도가 나한테 맞는 그런 학군이고 맞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리 가도 고생만 하는 거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그다음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면학 분위기를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면학 분위기는 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곳이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지, 내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데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그걸 깔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학교에서 자존감 떨어지고 또 입시적으로도 성과가 없고 결국은 수시로는 안 되고 재수삼수에서 수능 봐가지고 정시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그 많은 비용과 사교육비를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군에 가서 적응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지역에서의 상위 20, 30%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그런 학교, 나중에 사실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많은 가정에 있어서 고민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대치동에 있었지만 대치동에서 모든 아이들이 담배 피지 않고 학폭도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뭐 그런 언론 보도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골 학교 같은 데서는 아이들끼리 뭐 싸우고 그러면 애들끼리 싸울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이런 굉장히 민감한 지역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또 뭐 변호사님들도 많으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든지 교육적 시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 괜히 문제가 되고 그러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위축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이 학군지가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매매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전세가는 거의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학군직 시세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주요 학군 아파트의 전세라든지 매매가를 이렇게 추이를 계속 기록해가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대치동의 학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도곡 릭슬 같은 경우 매매가가 상승이 끝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전세가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목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매매가는 이미 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는 여기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연차가 86년식이다 보니까 37년 되니까 뭐 전세가가 좀 이렇게 힘을 받기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좀 매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전세가는 조금 이제 유지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지만 이제 현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또 분위기를 보면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선이라고 그럴까요? 오른 거를. 근데 좀 착시 현상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평촌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전세가도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이번에 고점 대비 지금 조정기에 보면 거의 전세가도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도봉렉스 같은 경우는 12.5% 하락하는 게 지금 역대상 그런 그래프들이 안 나오는데 왜 이게 나타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매매가가 20, 30% 빠지는 건 학군 아파트라도 뭐 늘상 있었던 일이죠. 뭐 이런 데서도 결국은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의 왜곡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연장을 이제 4년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원래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은 한 20, 30% 오른 가격으로, 왜 그러면 집주인이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가격으로 잡아놓으면 4년을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지금 높은 가격으로 신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2020년에 매매가에서도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게 불을 지른 측면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세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매매가도 이제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냈던 거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을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추세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럼 사실은 도봉렉스 같은 경우도 얼마 이렇게 변하지 않은 거죠. 이따가도 조금 이제 분석표를 보내드리겠지만 한 전세가가 지난 4년 정도 한 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해마다 사실 이제 학군지 전세가는 그 5% 정도 이상은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통계 왜곡된 부분을 빼고 두 개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각각을 보면 이 학군지가 계속 좀 올라가는 학군지인지 아니면 좀 조정받거나 정체된 학군지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마침 2020년 5월하고 2024년 4월에 4년간의 주요 학군지 아파트를 26개를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4년의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냐 떨어졌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지금 매매하고 전세하고 두 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 표만 갖고 얘기를 나눠봐도 전국의 지금 학군 현황이 좀 어떻고 지금 요즘 부동산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왜곡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다는 거죠. 그걸 걷어내고 그 이전에 임대차 3법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이제 학군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명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절대 가격이 2024년 매매가 기준은 31.7억입니다. 이거 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 중위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금 4년 전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7억 올랐고 상승률을 생각하면 5.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상승기에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 2022년 뭐 오버슈팅 됐던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 가격으로 좀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4년 전 가격으로 거의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그것만 그 거품 기간을 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5.7%밖에 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반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호되는 저희고 지금 이제 반포 아파트 집값이 대치동을 지금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용면적 84, 30평형대 기준으로 36억이거든요. 이제 학군 아파트 중에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6억이 오는 것처럼 이제 좀 커 보이지만 상승률은 한 20% 정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포는 학군 플러스 한강이라든지 다른 편의시설의 여러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승률 상위권을 보면 오히려 사실 이제 목동은 조금 이제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동이 여기서 절대 금액도 그렇고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목동을 빼고 보면 대전, 둔산이라든지 해운다라든지 송도, 그다음에 영통, 죽전, 우리 봉선동까지, 우리 광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봉선동까지가 탑10이고 30% 이상의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분석을 좀 이제 학군적으로 해보면 목동은 이제 워낙 사실 넘버원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당하고 판교도 사실 이제 같은 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 학군 중에서 사실 대구 수성이 이제 가장 강력한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대전 둔산 말고 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이라든지 다른 천안이라든지 대전 둔산만큼의 어떤 학군 파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이제 학군이 여러 가지 뭐 사직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운대가 다른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도 좀 좋은 학교들이 있고 학원가가 뭐 강력한 학원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학원가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송도도 사실은 송도 학군 자체적으로는 인천 학군이고 또 옆에 그 목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수요들이 있는데 송도하고 목동하고 거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막상 목동까지 가려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인천은 어떻게 보면 학군 자원이 구도심에서 송도나 청라 이 신도시 학군으로 그냥 몰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영통이나 죽전
과천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상승률이 높은 거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 우리 뭐 투자적인 면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이나 집을 사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사실 비싼 거는 더 이상 오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반포나 아니면 대치동이나 목동은 약간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주요 학군지인데 그 학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든지 여기도 창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의 맹주인데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은 한 20-30% 이상 사실 4년 동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사실 많이 올랐던 반포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더 이상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절대 가격만 보고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학군 아파트는 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숫자에 현혹되잖아요. 오, 6억이 올랐어? 뭐 이게 지금 저기 생각되는 건데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지금 대전 둔산이라든지 송도라든지 뭐 영통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옆에 강력한 학군에 가려서 좀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학군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군은 부동산 입지의 한 요소인데 학군이 너무 사실 강조가 되고 우리나라 교육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학군의 어떤 실체를 볼 때 지난 2023년이 2023, 2024가 입시에서는 교육 이슈가 대폭발한 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뉴스죠. 그뿐만 아니라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는데 수능 상대평가 9등급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교학점제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정을 해도 내가 불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수능이 딱 9등급으로 버티고 있으면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네가 이거 내신 아무리 좋게 받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좋은 대학 못 가는데 맞아요. 수능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입시에 있어서는 더 수능 경쟁력이 있는 곳 내신도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시켜준대요.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목동 이런 특급 학군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너무 따기 힘드니까 그래도 좀 내신 따기 쉬운 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었는데 그 수요까지 학군지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대구수성 이런 3대 학원가에 학생들이 또 몰려야 되니까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2023, 2024 겨울방학 학군지 그럼 얼마만큼 전월세 수요가 있나 이거를 해마다 좀 조사를 해보고 또 우리 이제 겨울방학 끝나면 제가 월부에 나와서도 이걸 많이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2022는 우리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폭탄을 맞았던 네. 때잖아요. 아예 그냥 집이 안 팔리니까 맞아요. 거래량이 확 줄어서 학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하는 폭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는 거래량 자체를 보면 뭐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이때 2021, 2022 겨울방학 때 203건이었다 그러면 124건으로 감소했다가 160건으로 다시 회복되는 회복률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군이 진짜 엄청난 교육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치동을 더 몰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 올 수요가 한정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학군 좋은데 그냥 다 몰린다라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질적인 분화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군이 좋으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없고 질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저출생 이슈잖아요. 네.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수능 보는 인원이 40만 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재수하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 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2020년부터 이제 20만 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은 학군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여전히 메인 이슈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강도가 완화되고 학군의 중요성도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사실 같은 학군 지역에서도 뭐 분당 같은 경우도 보통 순회동이 이제 학군의 좀 메인으로 많이 네. 그 생각이 되는데 그 유명한 중학교가 2개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순회동보다는 그 역하고도 가까우면서 학군이 되는 그런 쪽이 아까도 지금 반포의 사례에서도 좀 보지 않았습니까? 학군의 넘버원은 대치동인데 아파트 가격은 반포가 더 앞서는 거죠. 반포는 학군도 되고 한강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군 하나만 갖고 아파트 가격에 다 대기는 사실 쉽지 않고 특히 이제 10년 이후에는 그게 더 학군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군의 안전이 의미가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넘버원, 넘버2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인원은
인원들이 7만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의미한 양질의 일자리를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도 학군이나 사교육은 앞으로 10년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 이후로는 좀 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임장을 다니고 네. 있다 보면은 그전에는 건물이 모두 다 학원으로 꽉 차 있었는데 5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막 비어있는 공실인 그런 학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경기도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군이 좋다고 하는데 좀 외곽 지역이나 그런 공실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극화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저 깜짝 놀랐던 게 원래 분당이 사실은 지금도 고등학교 학군은 굉장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수도권 넘버1 학군인데 2016년도에 처음 자료 조사했을 때는 분당에 전국에 10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가 한 1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때 분당에서 한 100위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7, 8개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분당에서도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면 가장자리부터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서현동이라든지 그런 분당의 메인 학군들은 더 학생들이 뭐 몰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분당 외곽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점점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하신 동일한 이제 관찰하신 현상이죠. 뭐 일산이나 아니면 분당에 가서도 메인 학군지는 자리가 여전히 없을 거예요. 또 계속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근데 외곽에 있는 데부터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 학군지 내에서도 1, 2등 어떤 선호 중학교라든지 1, 2등 선호 학군지나 학원지에 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외곽부터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일반적으로 그 좋은 학군이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우선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기 초등학교가 옆에 없다. 그럼 이 아파트가 이제 불리한 거잖아요. 초품화, 중품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입지인데도 가격 차이가 1,000만 원에서 뭐 1억까지 뭐 맞아요. 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학군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학군은 사실 명문 학군이죠. 명문 학군은 초등 5, 6학년 때 중고등 6년을 걱정하지 않고 쭉 살만한 지역. 그럼 사실은 그 지역은 6년 동안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거기를 사면 중고등을 쭉 다녀야 되니까 학원가도 그렇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수요를 받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명문학군 전세가는 절대로 2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많이들 또 여쭤보시는 건데 이게 학군이 단순히 대학 가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대치동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굉장히 비교 경쟁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안 좋아지는 케이스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가정 형편에 맞게 또 아이 성적에 맞게 학군을 이동하지 너무 무리해서 옮기지 말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무리해서 옮기면 애한테 기대가 많을까요? 맞아요. 적을까요? 빚까지 져서 여기 왔는데 너 공부 안 해? 너 지금 학원을 내가 엄마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너를 학원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애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기대를 하게 되고 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무리하지 않는 이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무리하게 와서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그냥 또 일찍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미리부터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품행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 학교를 갈 거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되고 또 순한 애들, 착한 애들, 뭐 학교 폭력도 적은 뭐 이런 정서적인 의미에서 사실 이제 옮기려고 그런다는 수요도 상당히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학군 수요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그래도 좀 걔도 괜찮은 학군이다라고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우리 학군이 저희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비율을 좀 보면 된다. 지금 이제 저출생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군지도 좀 1, 2학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싼 학군지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1, 2, 3학년 때부터 바로 들어올 그런 경제적 형편이 되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늦어도 5, 6학년 때는 들어가야 원하는 중학교를 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평균이 181명인데 4, 5, 6학년 평균이 310명으로 74% 늘어나죠. 분당도 40.5%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학생 수도
거의 뭐 300명대, 사실 저출생에서 300명 이상 초등학교는 거의 과밀학급이거든요. 여기 200명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마포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마포는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만 좋아지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이 마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초등학교인데, 근데 여기도 지금 초등 저학년도 좀 많기는 한데 많이 뭐 폭발적으로 고등학교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4% 감소하는. 왜 그러냐면 마포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목동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나 대치동 쪽으로 또 이제 간다거나 이런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죠. 하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1.4% 감소하는. 보통 이제 신도시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인프라 갖춰지고 그러니까 학군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 쉬운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시려면 요 기준이 굉장히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런 고민을, 특히나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학군지로 가야 될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할 때 학군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이 되시면 가셔도 좋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학군 이주의 기준을 형편이 되느냐, 아이 역량이 되느냐. 아이 역량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항상 밑에 반입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 가서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비학군지나 시골 학교에서 그래도 1, 2등 하면서 뭐 세상 물정은 잘 모르더라도 그래 너 경쟁률이 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성실한 아이라면 학군지에 가서 그렇게 시달리는 것보다 비학군지에서 최상위권을 하고 수능 체제를 마치면 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집이 형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셔도 좋겠는데,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학군지로 가고 싶은데 비싸죠. 비싸기 비싸죠. 때문에 집은 비학군지에 사고 학군지로 가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분위기 좋은 데서 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학군지 아파트가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근데 좀 우리 월부나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운시프트 전략으로 재테크나 교육의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걸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 학군지 같은 경우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뭐 그런 서울에 있는 학군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니까 아이들이 좀 유초등 저학년 때는 무리해서 학군지로 그냥 전월세로 들어가기보다 전월세 비용으로 사실은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실거주를 훨씬 더 낮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아이가 공부가 된다면 학군지로 가면 되고, 근데 학군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또 오르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뭐 5, 6년 지난 다음에는 그걸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잡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2016년도 이런 제 취재 강의를 듣고 하남 신도시에 사는 부부가 와서 같이 들으셨는데, 그때 하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제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그때 가격으로 한 5억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4억, 그래프 보니까 한 4억 정도로 되네. 이 부분에서 이후에 2019년에는 7억 정도까지 오르고 지금은 가격이 한 10억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는데 자녀가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자녀로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은, 이 하남 신도시에 사는 아파트를 지금 4억에 전세를 주시고 본인의 실거주는 하남 외곽으로 빠져서 그 신도시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라든지 뭐 학원과 그런 걸 포기하시고 외곽으로 빠져서 시골 학교를 보내시고, 그 남는 돈 여유자금 4억을 가지고 도곡 렉슬 20평형대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셨죠. 근데 이때 도곡 렉스를 지금 전세 끼고 산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냐면은 여유자금이 2억 한 4천 정도. 거래 비용 하면은 뭐 2억 6천 7천 정도 되겠죠. 분당에 있는 아파트 뭐 잘 아시겠지만 이때가 전세 끼고 사면은 갭이 6천만 원 1억이었던 시절이, 아까 말씀드린 4억을 전세를 주고 충분히 2억 8천 정도 1억 정도 되니까 본인의 실거주를 한 1억 정도 이하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 그때 2016년 8억 7천이었는데 최고점일 때 24억까지 가고 지금은 22억 정도입니다. 분당에 있는 이제 학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는 6억이었는데 지금 고점이 15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3억 정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후나 자녀의 추위교육비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지금 원래는 하남에서 신축에 사셨으면은 한 4억 정도 벌었을 텐데 이렇게 실천하시고 나서 도곡이랑 분당 걸 사시면서 20억을 차익이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양도세를 거의 다 반 이상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분당 쪽을 얘기하면서 분당도 자꾸 유초등 때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 선호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거리뿐만 아니라 그 재학 연수도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강한데 지금 분당에 있는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2016년이 가격이 5억 6천이고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경강선이 이제 생기니까 광주 초월리 쪽에 이제 이 아파트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 곤지암 쪽이라든지 뭐 광주 여주 쪽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출퇴근 쉽지는 않은데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 초월리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당이나 강남으로 뭐 출퇴근도 가능하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런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답사를 가셔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전세가 여기가 2억이었습니다. 2억 정도니까 5억의 전세를 그 2억 정도로 실거주비를 낮추고 3억을 가지고 분당에 전세 살지 말고 분당에 아파트를 두세 개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참 실천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재테크의 정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검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어떤 욕심 내지 않은 투자로 해서 자기 분량에 맞는 정도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키워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뤄라. 그럼 10년 동안 다시 맞벌이 부부가 10억 정도 순자산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저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근검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으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애들 내 지금 먹는 거 줄여야죠. 뭐 저기 하는 거 줄여야죠. 애들 학원도 못 보내야죠. 아파도 병원 덜 가야죠. 이빨도 아픈 거 견뎌야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 다운시프트.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특히 이거를 중고등 이상으로 넘어가면 애들 친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초등 어렸을 때 굳이 명문학군지에 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 비싼데. 그럼 그 내려와가지고 실거주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집은 명문학군에 사두고 실거주는 외곽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특히 제가 요즘에 이제 천안을 많이 좀 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대뿐만 아니라 뭐 약대도 그렇고 교대도 그렇고 지역인재 전형이 많기 때문에 의대를 가고 싶거나 약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온다. 근데 굉장히 성실한 아이다라고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난 게 거의 다 지방 쪽으로 사실 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수능이 아무나 다 노력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경기 남부권에 좀 학군이 애매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천안 쪽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웬만한 서울 수도권에 전세가 30평형대가 거의 4, 5억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면은 신불당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구불당 정도에 좀 구불당에서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인데 좀 전세가 한 3억 정도 되고 여기 매매가 2억 8천이니까 지금 전세는 훨씬 더 2억대 조금 더 덜 선호되는 아파트의 경우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남부권의 애매한 지역에서 전세 5억을 주고 사시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천안 쪽으로 내려오면은 3억이 투자 자금이 생기잖아요. 이걸 갖고 내가 부동산 공부도 안 하고 뭐 주식 공부도 안 하고 재테크 공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정기 예금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정기 예금 금리도 4에서 거의 5% 정도 되잖아요. 제일 좋은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3억 정도를 뭐 중고등, 초등학교 있을 때 한 6년 정도 모아두셨다 하면 나중에 본인 원하는 지역에 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추후 아이 교육비 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이 경기 남부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천안까지도 넓게 보고 그래서 제가 요 지도를 넣은 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강남이나 그럼 힘들죠. KTX도 있죠. 사실 천안은. SRT도 있고. 네, SRT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 남부권에 계신 가정들은 한번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게 형편에 맞지 않게 학군 이사라든지 사교육비를 해가지고 부모 노후도 망가지고 애들 교육적 성과도 안 나고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사실 보게 되거든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성실히 안 사신 분들이 아니야.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러겠는데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 생각 없이 따라 하다가 이게 뭐지? 나 지금 5, 60대인데? 애들 뭐 뒷바라지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다가 내 노후도 안 돼 있고 내 집 한 채도 지금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시고 전략적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